그 말이 귀에 박히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봉투가 바스러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남편의 입에서 나온 그 한 문장,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당신 엄마는 물려줄 것도 없잖아. 주방 어딘가에서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것 말고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정적이 21년의 결혼 생활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 찬장 봉투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 봉투 하나가 어떻게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을까요? 지금부터 그날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썰량TV의 썰량입니다. 오늘은 정말 쉽게 숨이 넘어갈 것 같은 사연을 가져왔습니다. 사연을 준비하면서 저도 여러 번 손을 멈추고 한숨을 내쉬어야 했는데요.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닙니다. 돈과 차별, 침묵과 분노, 그리고 21년 만에 마침내 터져나온 반전이 담긴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박은희 씨입니다. 올해 48살, 부산 국제시장 골목에서 시작한 작은 반찬 공장을 지금은 전국 단위 온라인 밀키트 회사로 키워낸 대표입니다. 누가 봐도 성공한 사업가지만 정작 그분의 집안 사정은 전혀 달랐습니다. 남편 이준영 씨는 결혼 초기부터 현장 일을 내려놓고 박은희 씨 회사 임원 명함을 달고 거래처를 돌아다녔고 21년 동안 법인카드와 회사 차량을 자기 것처럼 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키운 건 자신이라고 믿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두 어머니입니다. 한 분은 VIP 병실에서 간병인의 시중을 받고 한 분은 국수집 주방 바닥에서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습니다. 같은 날, 같은 도시에서요. 두 어머니를 대하는 온도가 이렇게까지 달랐을 때 박은희 씨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결혼 21년 차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떠올리시나요? 서로 눈빛만 봐도 알고 다투도 저녁밥상 앞에서 다시 웃게 되는 그런 관계요. 오래된 가구처럼 편하고 익숙한 사이. 박은희 씨도 처음에는 그런 결혼 생활을 꿈꿨다고 했습니다. 27살, 부산 국제시장 골목에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을 때였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시장장을 받고 오전 내내 주방에서 칼질을 했고 오후엔 포장과 배달을 혼자 해냈습니다. 그 시절 이준영 씨를 처음 만났습니다. 당시 이준영 씨는 국제시장 일대를 누비는 배달기사였습니다. 새벽 5시에 오토바이를 끌고 나가 밤늦게까지 달리던 남자였습니다. 그 부지런함이 믿음직스러웠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같이 살 수 있겠다. 박은희 씨가 결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단순했다고 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성실한 사람, 그것 하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고요. 그렇게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박은희 씨의 반찬 가게는 조금씩 규모가 커졌고 거래처도 늘어났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작은 반찬 공장이 됐고 다시 몇 년이 지나자 온라인 밀키트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회사가 커질수록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준영 씨가 현장 일을 그만뒀습니다. 오토바이를 내려놓고 양복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임원 명함이 생겼고 법인카드가 생겼고 회사 차량 열쇠가 그의 손에 들려졌습니다. 거래처 모임에 나가면 자신이 회사의 전략을 짜고 관계를 관리하는 사람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집사람이 실물을 좀 보는 형태죠. 새벽마다 공장 나가 생산 일정 점검하고 밤늦게까지 주문서를 검토하는 박은희 씨를 실물을 좀 보는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박은희 씨는 처음엔 그냥 넘겼다고 했습니다. 저도 이해가 됩니다. 21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을 매번 고쳐잡을 수는 없잖아요. 게다가 박은희 씨에게는 딸 하린이가 있었습니다. 올해 18살,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 딸이었습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가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그렇게 참아온 21년이었습니다.
올해 2월 초였습니다. 부산의 날씨가 채 풀리지 않아 바닷바람이 아직 차갑게 불던 계절이었죠. 시어머니 장흥매 씨가 무릎 연골이 닳아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가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고 했다더군요. 이준영 씨는 그날로 움직였습니다. 부산 소재 유명 대학병원 정형외과에 전화를 걸어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상담실에 들어서자마자 VIP 1인실을 요청했습니다. 경력이 풍부한 전담 간병인 배정을 물어봤고 수술 후 재활 프로그램 일정도 그 자리에서 결정했습니다. 상담 간호사가 견적서를 내밀었을 때 이준영 씨는 주저없이 법인카드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톡! 그 소리가 상담실 안에 울렸습니다. 우리 어머니 수술인데 당연히 최고로 해드려야죠. 1인실로 하고 간병인도 경력 많은 분으로 배정해주세요. 이준영 씨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평생 번 돈을 모아 어머니께 효도하는 아들처럼 당당했습니다. 법인카드가 누구 명의로 발급된 건지, 그 카드에 누가 채워넣은 돈인지는 그의 머릿속에 없었습니다. 박은희 씨는 옆에 앉아서 조용히 결제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편하게 회복하시기를 바랐습니다. 진심으로요. 그런데 상담을 마치고 복도로 나오는 길에 이준영 씨가 박은희 씨의 어깨를 툭 치며 웃었습니다. 은희야, 우리 엄마는 이 정도 대접은 받아야지. 평생 아들 뒷바라지 하신 분인데. 그 말에 박은희 씨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10년 넘게 시어머니 생신, 명절, 용돈, 여행, 병원비를 자신의 통장에서 챙겨왔는데 이준영 씨는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한 번도 입에 올린 적이 없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이준영 씨는 거실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수술 날짜가 다가오자 시어머니는 준비물 목록을 카카오톡으로 보내왔습니다. 고급 실내복, 미끄럼 방지 슬리퍼, 수입 로션, 유기농 간식, 박은희 씨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인터넷에서 주문했습니다. 이틀에 걸쳐서요. 어머님이 편하시면 되는 거지. 스스로를 다독이면서요. 수술 당일, 대학병원 1인실은 말 그대로 고급 호텔 같았습니다. 부산 앞바다가 통창으로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고층 병실이었습니다. 하얀 시트, 조용한 공간, 창으로 들어오는 맑은 빛. 시어머니는 전담 간병인에게 이것저것 지시하며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술이 잘 끝나고 회복실에서 병실로 옮겨진 뒤에도 시어머니의 말은 간결했습니다. 역시 대학병원은 다르네. 이준영 씨는 병실 소파에 앉아 지인들에게 전화를 돌리며 자랑했습니다. 우리 엄마 무릎 수술 잘 끝났어. 대학병원 1인실에 모셨지. 우리 정도면 이 정도는 해드려야지.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입술이 바짝 말라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우리 정도면 그 돈이 누가 번 돈인지, 누가 새벽마다 일어나 공장 일정을 챙기고 거래처 협상을 뛰어다니는지, 이준영 씨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이죠. 박은희 씨는 그냥 조용히 병실에 나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려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는 순간 박은희 씨는 발걸음을 멈췄다고 했습니다. 친정엄마 정순례 씨였습니다. 평소 장사 시간에는 절대 전화를 하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엄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가늘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희야, 엄마가 오늘 국수 삶다가 갑자기 가슴이 너무 아파서 잠깐 주저앉았네. 박은희 씨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 계세요? 119 부르셨어요? 아니다, 괜찮다. 조금 쉬니까 나아졌어. 그냥 네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다. 박은희 씨는 전화를 끊자마자 차를 몰고 국제시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부산 국제시장 안쪽 골목. 길이 좁아지는 지점 끝에
정순례 씨의 국수집이 있었습니다. 40년 넘게 같은 자리를 지켜온 가게였습니다. 낡은 간판, 오래된 의자, 손때 묻은 주방. 하지만 그 안에서 끓여내는 국물 향만큼은 어디서도 맡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박은희 씨가 도착했을 때 엄마는 주방 구석 의자에 앉아 한 손으로 가슴을 쓸어내리고 계셨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박은희 씨는 엄마의 손을 잡자마자 손끝이 차갑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 병원 가야 해요. 지금 당장요. 아이고, 괜찮다니까. 그냥 좀 놀란 거야. 손님들 다 가고 정리하다 보니까 힘들었나 봐. 엄마는 손을 내저었지만 박은희 씨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엄마를 응급실로 모셨습니다. 심전도 검사 결과 부정맥과 협심증 의심소견이 나왔습니다. 의사는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며 심장내과 예약을 권했습니다. 엄마는 검사비 얘기가 나오자 손을 내저으며 그냥 약 먹으면 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박은희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검사 꼭 받으셔야 해요. 제가 다 알아볼게요. 응급실에서 나와 차에 탈 때 창밖으로 부산 앞바다 야경이 보였습니다. 그 바다. 오늘 낮에 시어머니 VIP 병실 창문에서 보이던 바다와 똑같은 바다였습니다. 한 분은 그 바다를 고층 병실 통창으로 내려다봤고 한 분은 국수집 주방에서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습니다. 같은 도시에서 같은 날에요. 박은희 씨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핸들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고 했습니다. 친정 골목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는 엄마가 박은희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희야, 엄마는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시댁일 챙기느라 바쁜 거 엄마가 다 아는데 나까지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구나. 엄마의 손은 밀가루 반죽을 치대고 국수를 삶느라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은희 씨는 남편에게 친정엄마의 상태를 얘기했습니다. 이준영 씨는 출근 준비를 하며 넥타이를 매면서 대충 들었습니다. 그래, 그럼 동네 병원에서 약 처방받으면 되겠네. 여보, 심장내과 정밀검사 받아야 한대요. 협심증 의심된다고요. 그래도 장모님 연세가 있으시니까 큰 수술은 무리가 아닐까? 약으로 관리하면서 지켜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남편의 말투는 무심했습니다. 걱정하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귀찮은 일이 하나 더 생긴 것처럼 들렸습니다. 박은희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주방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물이 쏟아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금이 가는 소리가 났다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금, 오래전부터 생겨나고 있었지만 이날 더 선명해진 그 금. 며칠 뒤 심장내과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관상동맥 협착으로 스텐트 시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이었습니다. 의사는 방치할 경우 심근경색 위험이 있다며 빠른 시술을 강하게 권고했습니다. 박은희 씨는 상담실 밖으로 나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엄마 시술 받아야 한대요. 스텐트 넣는 거예요. 비용이 얼마나 나오는데? 한 2천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회복 기간까지 포함하면요. 전화기 너머로 남편이 길게 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희야, 그 돈이면 우리 엄마 재활치료비 추가로 들어갈 돈인데 장모님은 꼭 그렇게 큰 병원에서 해야 돼? 좀 저렴한데 알아보면 안 될까? 박은희 씨는 그 순간 전화기를 귀에 댄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 수술에는 VIP 1인실과 전담 간병인을 당연하게 예약해놓고 친정엄마 심장 시술에는 비용을 아끼자는 말이 귀 안에서 맴돌았습니다. 박은희 씨는 전화를 끊고 복도 벤치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오후 햇볕이 따뜻하게 쏟아지고 있었지만 가슴속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준영 씨의 발언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박은희 씨가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사이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던 이준영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은희야, 솔직히 말할게. 당신 엄마는 물려줄 것도 없잖아. 우리 엄마는 나중에 집도 있고 재산도 있는데 장모님은 국수집 월세 내면서 근근히 사시는 거 당신도 알잖아. 똑같이 대해줄 필요 있어? 박은희 씨는 이 부분을 말하면서 잠시 말을 멈췄다고 합니다. 저도 이 문장을 읽으면서 손이 멈췄습니다. 여러분, 21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아내의 친어머니를 향해 그 말을 했습니다. 물려줄 것도 없는 사람. 그게 박은희 씨 엄마를 바라보는 이준영 씨의 시각이었습니다. 박은희 씨는 거실로 걸어 들어가 남편 앞에 섰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물려줄 게 없으면 심장 시술도 받으면 안 된다는 말인가요? 이준영 씨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형편을 생각해서 합리적으로 하자는 거지. 당신도 사업하는 사람인데 비용 대비 효율을 생각해야지. 엄마 목숨을 비용 대비 효율로 계산하는 거예요? 박은희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준영 씨는 한숨을 쉬며 일어섰습니다. 에휴, 말이 안 통하네. 내가 장모님 죽으라는 것도 아니고 시골 쪽에 괜찮은 요양병원 알아보자는 거잖아. 거기서 치료받으면 비용도 절반이고 장모님도 편하실 거야. 그렇게 말하고 침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박은희 씨는 거실에 혼자 남아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창밖은 어둑어둑했습니다. 부엌 어딘가에서 냉장고 모터 소리만 작게 들렸습니다. 그 고요한 거실에서 박은희 씨는 21년을 돌아봤습니다. 이 남자와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을 자고 함께 딸을 키웠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야 비로소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그 깨달음이 너무 늦어서 더 아팠는지도 모릅니다. 다음날 박은희 씨는 시어머니가 입원한 대학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재활치료를 마치고 병실 침대에 앉아 간병인이 깎아준 사과를 드시던 시어머니는 박은희 씨가 들어오는 것을 보며 밝게 웃었습니다. 기훈이가 효자라. 내가 이런 대접을 받는구나. 박은희 씨는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친정엄마가 심장시술 받아야 해서요. 다음 주에 입원하기로 했어요. 시어머니는 무심하게 대꾸하며 사과 한 조각을 입에 넣었습니다. 그래, 사돈이 편찮으시구나. 뭐, 나이 드시면 다들 어디 한두 군데 아픈 데 있지. 박은희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병원비가 좀 나오는데 준영 씨가 부담스러워하네요. 그거야 당연하지. 요새 돈 쓸 데가 한두 군데냐? 은희야, 사돈은 시골 쪽 요양병원 알아보면 안 되겠니? 거기도 치료는 다 해주잖아. 박은희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가 번 돈으로 VIP 병실에 누워 간병인 시중을 받으면서 그 며느리의 친어머니는 시골 요양병원에 가도 충분하다는 말을 이렇게 태연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희 엄마도 심장이 안 좋으세요. 협심증이에요. 그래도 말이다. 사돈이 뭐 물려줄 것도 없는데 굳이 큰돈 들여가며 대학병원 갈 필요 있냐는 거지. 우리는 나중에 집도 있고 재산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만 그 말이 날카로운 칼처럼 박은희 씨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더 이상 앉아있을 수 없었습니다. 박은희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하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눈물이 올라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눈물이 흘렀고 지하 주차장에 세워둔 차 안에 앉자마자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핸들을 쥔 손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친정엄마를 재산 가치로 환산하고 있었습니다. 물려줄 것이 있으면 VIP 대우, 없으면 시골 요양병원. 그것이 그들의 논리였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박은희 씨는 친정 골목을 지나쳤습니다. 차를 세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국수집 안으로 들어서니 엄마가 주방에서 국수를 삶으며 단골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40년이 넘도록 매일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해온 엄마의 뒷모습, 굽어진 허리,
거칠어진 손, 하지만 여전히 따뜻한 목소리. 박은희 씨가 들어서자 엄마는 놀란 표정으로 앞치마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은희야, 무슨 일이냐? 얼굴이 왜 그러니? 엄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엄마 얼굴 보고 싶어서요. 엄마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밀가루 묻은 거칠지만 따뜻한 손으로요. 뭔 일 있으면 엄마한테 말해라. 엄마가 다 알아. 박은희 씨는 고개를 젓고 웃으려 했지만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그날 저녁 엄마가 끓여준 국수를 먹으면서 박은희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 국수 한 그릇 안에 담긴 엄마의 마음이 세상 어떤 VIP 병실보다 소중하다는 것을요. 며칠 뒤 이준영 씨가 한 일은 박은희 씨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박은희 씨가 회사에 있을 때 친정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희야, 사위가 오늘 국수집에 들렀는데 준영 씨가요? 나한테 시골 요양병원 안내 책자를 줬어. 거기서 치료받으면 너도 편하고 비용도 절약된다고 하더구나. 박은희 씨의 손이 굳었습니다. 전화기를 쥔 손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박은희 씨 몰래 친정엄마를 직접 찾아가서 시골 요양병원을 권유했습니다. 박은희 씨가 계속 고집을 부리니 자신이 직접 설득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영 씨, 우리 엄마한테 요양병원 얘기했죠? 아, 그거. 어차피 장모님 생각도 정리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 당신이 계속 고집 부리니까 내가 직접 설득한 거지. 설득이요? 제 허락도 없이 우리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에휴, 뭐가 문제야? 장모님도 이해하시던데. 나이 드신 분이 현명하시더라고. 박은희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준영 씨, 우리 엄마 병원 일에 절대 간섭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그러시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전화를 끊고 박은희 씨는 회사 사무실 의자에 앉아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남편은 박은희 씨의 뒤에서 친정엄마를 찾아가 치료 포기를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준영 씨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해결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바로 이 시기에 뜻밖의 도움이 왔습니다. 딸 할인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박은희 씨가 퇴근에 현관문을 열었을 때 거실 탁자에서 노트북을 펼쳐놓고 뭔가를 정리하고 있던 할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잠깐 앉아봐. 보여줄 게 있어. 18살짜리 딸이 내민 것은 USB 하나였습니다. 이게 뭔데? 엄마, 열어보면 알아. 아빠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랑 회사 차량 사용 기록, 할머니한테 보낸 돈까지 다 정리했어. 박은희 씨는 의아한 표정으로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네가 왜 이런 걸? 엄마, 나 눈치 없는 애 아니야. 아빠가 회사 돈을 어떻게 쓰는지, 할머니한테 얼마나 보내는지 다 봤어. 근데 외할머니 병원비는 아빠가 아까워하더라고. 그래서 정리했어. 할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리고 단호했습니다. 박은희 씨는 방으로 들어가 노트북에 USB를 연결했습니다. 파일을 열자 엑셀 시트가 펼쳐졌습니다. 법인카드로 결제된 고급 레스토랑, 골프장, 백화점 명품 구매 내역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업무와 전혀 무관한 지출이 전체의 60%를 넘었습니다. 회사 차량 주행 기록에는 시댁 주소가 반복적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통장으로 매달 200만 원씩 21년 동안 꾸준히 송금된 내역이었습니다. 그 돈은 회사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이었습니다. 21년이면 얼마입니까? 화면을 들여다보던 박은희 씨의 손이 천천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파일 마지막 페이지에 할인이 적어놓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엄마, 이건 효도가 아니라 착취야. 엄마가 번 돈으로 아빠랑 할머니가 편하게 살았어. 근데 외할머니는 왜 차별받아야 해? 박은희 씨는 노트북을 덮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딸이 이런 것까지 알아채고 있었다는 것이 부끄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할인의 말이 맞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효도가 아니었습니다.
착취였습니다. 결심이 섰습니다. 박은희 씨는 다음날 아침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하는 사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법인카드 사용 내역 좀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왜, 뭐 문제 있어? 회계 정리 차원에서요. 요새 세무조사도 까다로워졌으니까. 이준영 씨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표정으로 넥타이를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아서 해. 근데 거래처 접대비 같은 건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처리해야 해. 박은희 씨는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편은 박은희 씨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전 박은희 씨는 두 군데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나는 회사 회계사, 하나는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준비는 조용히 그리고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했습니다. 눈치채이기 전에 모든 증거를 정리하고 법적 절차를 완비해야 했습니다. 박은희 씨는 그 순간 21년 동안 쌓아온 인내가 마침내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제대로 끝을 봐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반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긴장하고 들어주세요. 친정엄마의 시술 날짜를 일주일 앞두고 박은희 씨는 엄마와 함께 국수집 찬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시술 후 한동안 가게 문을 닫아야 하니 냉장고 재료들을 처리하는 작업이었죠. 묵은 그릇, 오래된 조리도구들을 드러내다가 박은희 씨의 손이 찬장 깊은 곳에 있는 두꺼운 봉투에 닿았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봉투였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그 순간 엄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 그거. 은희야, 그냥 두거라. 박은희 씨는 봉투를 펼쳤습니다. 안에는 등기부등본과 도시정비 사업 안내 문서가 들어있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의 소유자 이름, 칸에 적힌 글자, 정순례. 주소는 바로 이 국수집 건물이었습니다. 박은희 씨는 종이를 들고 엄마를 봤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국수집이 엄마 건물이에요? 저는 월세 내는 줄 알았는데. 미안하다, 은희야. 앉아라. 엄마가 얘기할 게 있다. 엄마는 주방 구석 의자에 딸을 앉히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건물은 엄마가 젊은 시절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었습니다. 국제시장 입구 코너 자리, 지리적으로 입지가 좋아 오래전부터 가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평생 그 사실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은희야, 결혼하고 나서 사위가 가끔 돈 얘기를 하더라고. 장모님은 국수집 월세 내며 사신다고, 우리가 나중에 도와드려야 한다고. 그 말을 듣고 엄마가 생각한 거다. 만약 내가 건물주라는 걸 알면 네 결혼 생활이 돈 때문에 흔들릴까 봐. 박은희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는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시장 재정비 사업이 결정됐어. 조합에서 감정가 통보가 왔는데 이 건물이 생각보다 많이 올랐더라고. 엄마가 도시정비 사업 안내 문서를 펼쳤습니다. 거기에 적힌 감정가와 보상금 예상액을 보는 순간 박은희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허름한 국수집 건물이 시장 입구 코너 위치 덕분에 몇 배의 가치로 평가되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가난해서 사위한테 무시당한 게 아니었다. 하지만 엄마는 이 돈을 네 결혼 생활 흔드는 데 쓰고 싶지 않았어. 네가 사위랑 잘 살기를 바랐거든. 박은희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는 재산이 있으면서도 딸의 결혼 생활을 지키기 위해 평생 가난한 척 살아왔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무시하고 차별해도 참고 견뎌왔습니다. 엄마, 왜 진작 말 안 하셨어요? 은희야, 엄마는 네가 행복하면 됐다. 근데 요새 보니까 네가 행복하지 않더라고. 사위가 내 병원비 아까워하고 시어머니는 VIP 병실에 있으면서 나한테는 시골 요양병원 가래. 그 소리 듣고 엄마가 생각했어. 이제는 말해야겠다고. 엄마는 등기부등본을 박은희 씨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은희야, 이제 이 서류 가지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엄마는 네가 더 이상 그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거 못 봐주겠다. 박은희 씨는 등기부등본을 꼭 쥐고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의 품은 밀가루 냄새와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40년의 국수집, 40년의 침묵, 40년의 사랑이 고스란히 담긴 품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은희 씨는 등기부 등본을 들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표님, 건물 위치가 좋네요. 시장 재정비 사업 핵심 구역이라 보상금도 상당할 겁니다. 변호사님, 이걸 제 이혼 준비에 활용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이 건물은 장모님 단독 명의니까 남편 측에서 재산 분할 청구할 수 없고요. 오히려 남편이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내역이 있다면 대표님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박은희 씨는 할인이 정리한 USB를 건넸습니다. 변호사가 파일을 열어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 정도면 횡령 수준인데요. 법인카드 사적 사용, 회사 차량 사적 이용, 시댁 생활비 무단 송금. 증거가 명확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며 박은희 씨는 처음으로 다리에 힘이 들어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오래 눌려있던 스프링이 서서히 복원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요. 드디어 제대로 된 무기가 손에 들려졌습니다. 숨 고르기의 시간이 잠깐 필요했습니다. 친정엄마의 시술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스텐트 삽입이 잘 됐고 회복도 순조로울 것이라 했습니다. 박은희 씨는 엄마의 손을 잡고 병실 의자에 한참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링거 줄이 달린 엄마의 손이 박은희 씨의 손 안에서 따뜻했습니다. 두 모녀는 말없이 그렇게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반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장면을 예상하셨을까요? 시장 재정비 조합 소식이 흘러나갔습니다.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정순례 씨 건물 보상금 이야기가 소문처럼 퍼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오후, 박은희 씨가 친정 국수집에 있을 때 문이 열렸습니다. 손에 커다란 꽃바구니를 들고 들어온 사람은 이준영 씨였습니다. 박은희 씨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시골 요양병원 책자를 내밀던 남편이 꽃바구니를 들고 환하게 웃으며 들어섰습니다. 장모님, 안녕하세요. 그동안 제가 많이 신경 못 써드려서 죄송합니다. 시술 잘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건강하셔서 다행입니다. 이준영 씨는 탁자에 꽃바구니를 내려놓으며 정순례 씨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님, 시장 재정비 사업 소식 들었습니다. 어머님 건물이 좋은 위치에 있어서 보상금도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박은희 씨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알아챘습니다. 소문이 이준영 씨 귀에까지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친정엄마가 단순한 국수집 월세 세입자가 아니라 건물주라는 것, 재정비 사업으로 보상금을 받게 된다는 것이요. 장모님도 우리 가족이시잖아요. 앞으로 제가 잘 모실게요. 정순례 씨는 당황한 표정으로 박은희 씨를 봤습니다. 박은희 씨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준영 씨, 집에 가요. 은희야, 나 장모님이랑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지금 가야 해요. 박은희 씨는 이준영 씨를 이끌고 국수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좁은 골목길에서 마주 섰습니다. 언제부터 알았어요? 우리 엄마 건물 얘기. 어제 시장 상인한테 우연히 들었어. 장모님이 건물 주시라는 거. 그래서 꽃바구니 들고 온 거예요? 얼마 전까지 시골 요양병원 보내려고 했으면서요. 물려줄 것도 없다고 했으면서요. 이준영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건 내가 잘못 생각한 거였어. 미안해. 이제부터 잘해드리면 안 돼? 박은희 씨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골목 입구에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박은희 씨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소문을 들은 것이었습니다. 사돈 오랜만이네요. 시술 잘 받으셨다면서요? 건강하셔서 다행이에요.
시어머니는 과일 바구니를 건네며 주변을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사돈. 이 건물이 사돈 것인 거 오늘 알았어요. 그동안 몰라서 죄송해요. 진작 알았으면 더 잘해드렸을 텐데. 박은희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그만 가세요. 은희야, 뭐가 어때서? 사돈이랑 인사하는 건데. 어머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엄마 시골 요양병원 가도 충분하다고 하셨잖아요. 물려줄 것도 없다고 하셨잖아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내가 잘못 말한 거지. 이제라도 사과하려고 온 거잖아. 어머니, 우리 엄마가 건물주라는 걸 알고 나서야 사과하러 오신 거죠?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박은희 씨는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병원으로 돌아가요. 오늘은 푹 쉬셔야 해요. 엄마를 부축해 나오려는데 이준영 씨가 팔을 잡았습니다. 은희야, 우리 얘기 좀 하자. 손 놓으세요. 내가 잘못했어. 장모님께 너무 못했던 거 알아. 이제부터 잘할게. 박은희 씨는 이준영 씨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준영 씨, 우리 엄마가 돈이 생겨서 가족이 된 게 아니에요. 당신이 돈 때문에 남이 된 거예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고 골목 한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저녁, 박은희 씨는 이혼 협의서를 거실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준영 씨는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혼 협의서예요. 검토하고 서명해 주세요. 은희야, 미쳤어? 갑자기 이혼이 뭐야? 갑자기가 아니에요. 제가 오래 생각했어요. 이준영 씨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은희야, 제발, 우리 21년을 함께 살았잖아. 할인이도 있고. 할인이는 내 편이에요. 그리고 21년 동안 당신이 저한테 한 게 뭐예요? 제 돈으로 편하게 살면서 친정엄마는 무시했잖아요. 박은희 씨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준영 씨의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렸지만 들리지 않는 척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반전, 클라이맥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을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법원 조정 날짜가 잡혔습니다. 이준영 씨와 법원 조정실에서 마주 앉았을 때 그는 그야말로 초라했습니다. 법인카드가 정지됐고 회사 차량이 회수됐고 임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더 이상 회사 명함도 없었고 거래처에서 아는 척 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깨가 한없이 처져 있었습니다. 박은희 씨는 조정위원 앞에서 차분하고 명확하게 이혼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21년에 걸친 경제적 착취, 친정어머니에 대한 차별적 대우, 회사 자금의 사적 사용, 할인이 정리한 자료와 변호사가 준비한 증거를 모두 제출했습니다. 이준영 씨 측 변호사가 반박을 시도했지만 수치로 드러난 내역 앞에서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조정 결과는 박은희 씨에게 유리하게 정리됐습니다. 회사 지분은 박은희 씨 단독 명의로 유지되고 이준영 씨가 사적으로 사용한 회사 자금은 일부 반환하기로 합의됐습니다. 조정실을 나오며 이준영 씨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은희야, 정말 이렇게 끝내는 거야? 네, 이제 끝이에요. 나 이제 어떻게 살아? 준영 씨도 일 찾아서 사세요. 21년 동안 제 돈으로 편하게 사셨으니 이제는 스스로 하셔야죠. 이준영 씨는 고개를 숙이고 법원 건물을 나갔습니다. 박은희 씨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미련도, 후회도, 안도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비어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래 채워놓고 있던 무언가가 드디어 내려진 것 같은 그런 가벼움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 뒤, 친정엄마가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했습니다. 박은희 씨와 할인이는 엄마를 모시고 국수집으로 갔습니다. 낡은 간판이 새 간판으로 교체되는 날이었습니다. 새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순래 할머니 국수집. 그 아래 작은 글씨로 40년 전통의 맛. 새 모녀가 새 간판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할인이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웃어요.
정순래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박은희 씨도 웃었습니다. 셔터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사진이 박은희 씨 휴대폰 화면에 저장됐습니다. 그리고 할인이 말했습니다. 엄마, 외할머니 국수 레시피로 밀키트 만들면 어때? 온라인몰에 올리면 잘 팔릴 것 같은데. 박은희 씨가 웃으며 정순래 씨를 봤습니다. 엄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 내 국수가 그렇게 맛있냐? 엄마 국수가 제일 맛있어요. 40년 동안 손님들이 찾아온 이유가 있잖아요. 세 모녀는 주방으로 들어가 함께 국수를 삶았습니다. 냄비 안에서 물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하얀 김이 천장까지 피어올랐습니다. 정순래 씨의 손이 능숙하게 면을 풀어 넣었습니다. 평생 반복해온 동작이었습니다. 그 손의 움직임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박은희 씨는 그 옆에 서서 육수를 젓고 할인이는 그릇을 꺼내 탁자에 놓았습니다. 세 사람이 작은 주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로의 어깨가 닿을 만큼 좁았지만 아무도 비켜서지 않았습니다. 국수가 완성됐습니다. 뽀얀 육수에 굵은 면이 담기고 그 위에 잘게 썬 파와 김가루가 뿌려졌습니다. 정순래 씨가 그릇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자, 먹어라. 박은희 씨는 젓가락을 들고 면을 한 입 먹었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 안으로 넘어가는 순간 눈물이 차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40년의 맛이었습니다. 시어머니 VIP 병실에서 간병인이 깎아준 사과도, 고급 레스토랑에서 법인카드로 긁어낸 스테이크도, 이 국수 한 그릇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엄마, 맛있어요. 그래. 우리 은희가 맛있게 먹어줘야지. 할인이 국수를 후루룩 삼키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맛 그대로 밀키트 만들어야 해. 진짜 이 국물 맛이 포인트야. 정순래 씨가 웃었습니다. 이 맛 내려면 30년은 끓여봐야 한다. 할머니가 레시피 다 알려줄 거잖아요. 그래, 할머니가 다 가르쳐 줄게. 세 모녀의 웃음소리가 좁은 국수집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창밖으로 국제시장 골목에 저녁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밀키트 프로젝트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박은희 씨가 생산과 유통을 맡고 할인이가 디자인과 마케팅을 담당했습니다. 제품명은 정순래 할머니의 손맛국수로 정해졌습니다. 할인이 직접 디자인한 패키지에는 정순래 씨의 모습을 담은 일러스트가 들어갔습니다. 허리를 약간 굽히고 국수를 삶고 있는 할머니의 모습, 따뜻한 색감, 그리고 그 아래 40년 전통이라는 문구. 처음 온라인몰에 올린 날, 박은희 씨는 솔직히 반응이 어느 정도 나올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것이라 애정이 있었지만 시장이 반응해 줄지는 별개의 문제였으니까요. 그런데 주문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그러다 하루가 지나자 빠르게 늘었습니다. 고객 리뷰창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할머니 국수집 맛이에요. 국물이 깊고 면이 탱글탱글해요. 어릴 때 엄마가 끓여준 국수 맛이 났어요. 눈물 날 뻔했어요. 포장 뜯는 순간부터 냄새가 달라요. 이런 밀키트는 처음이에요. 정순래 씨는 딸이 보여준 리뷰 화면을 읽으시며 눈을 가늘게 뜨셨습니다. 은희야, 이 사람들이 다 내 국수 먹은 사람들이야? 네, 엄마. 전국에서 주문 들어온 거예요. 내가 40년 국수집 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먹어갔구나. 정순래 씨는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 안에 얼마나 많은 세월이 담겨 있었는지 박은희 씨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눈물을 참아야 했습니다. 시장 재정비 사업도 본격화됐습니다. 조합에서 보상금이 확정됐고 정순래 씨는 그 돈으로 오랫동안 생각해 오셨던 일을 하셨습니다. 더 이상 허리를 굽혀가며 새벽부터 장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삶이었습니다. 박은희 씨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편하게 사세요. 국수집은 제가 관리할게요. 정순래 씨는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은희야, 고맙다. 엄마가 내 덕분에 이렇게 편하게 지내는구나.
박은희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제가 엄마 덕분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한편 이준영 씨의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 박은희 씨는 시내 거리를 지나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하는 남자를 봤습니다. 양복 대신 배달 재킷을 입고 헬멧을 쓴 채 좁은 골목을 빠져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21년 전 박은희 씨가 처음 만났을 때 이준영 씨와 똑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박은희 씨는 잠시 멈췄다고 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 길을 그냥 걸어 나갔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도 몇 번 연락이 왔습니다. 은희야, 준영이가 힘들어한다.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박은희 씨는 정중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각자 살아가야 해요. 저도 제 인생 살 겁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도 더 이상의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회사는 더 잘 굴러갔습니다. 이준영 씨가 없어진 뒤 오히려 불필요한 지출이 줄었고 의사결정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투명해졌고 회사 차량은 실제 업무에만 쓰였습니다. 매달 시댁으로 빠져나가던 돈이 멈추자 회사 자금에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박은희 씨는 그 여유로 공장 설비를 늘리고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밀키트 사업이 성장하면서 국내뿐 아니라 해외 교민 커뮤니티에서도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할인이는 대학 진학보다 당분간 엄마 회사 일을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나 이 사업이 더 재미있어. 대학은 나중에 가도 되잖아. 박은희 씨는 처음엔 딸의 공부가 걱정됐지만 할인이 온라인몰 기획안을 펼쳐 보이는 모습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조리 있고 창의적이었습니다. 할인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엄마가 응원할게. 엄마도 내가 응원할게. 두 사람은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새 모녀가 국수집 탁자에 나란히 앉아 국수를 먹는 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국제시장 골목에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관광객들, 장 보러 나온 동네 주민들, 손을 잡은 노부부. 골목은 언제나처럼 따뜻하게 북적였습니다. 정순례 씨가 뽀얀 국수를 박은희 씨 앞에 놓으셨습니다. 박은희 씨는 젓가락으로 면을 감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어때요? 좋지. 이제 아침에 늦게 일어나도 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진짜요? 평생 새벽 4시에 일어났는데 이제 6시에 눈 뜨면 되니까. 이게 사람 사는 거지. 박은희 씨는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었습니다. 할인이 할머니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내년에는 같이 여행 가요. 제가 다 예약할게요. 어이구, 나 같은 늙은이 데리고 어딜 가려고. 할머니가 가고 싶은데 어디든요. 정순례 씨가 손녀의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이쁜 것. 박은희 씨는 그 장면을 눈에 담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의 얼굴이라고요. 돈 때문에 태도가 바뀌는 사람들이 아니라 돈이 없어도 곁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요. 21년 동안 지켜야 한다고 붙잡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지금에 와서야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탁자 앞에 있는 두 사람, 엄마와 딸이야말로 처음부터 자신 곁에 있어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국수집 처마 끝에 저녁 불빛이 켜졌습니다. 정순례 할머니 국수집이라는 글자가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40년을 견뎌온 이 자리에서 새 모녀는 새로운 시간을 함께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연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여러 번 자리에서 일어나야 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장면이 한두 곳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가장 가슴이 먹먹했던 건 화려한 반전도 시원한 복수도 아니었습니다. 정순례 씨가 찬장 깊은 곳에 등기부 등본을 숨겨두고 평생 가난한 척 살아오셨다는 그 대목이었습니다. 딸의 결혼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 침묵이 얼마나 무겁고 또 얼마나 깊은 사랑이었는지
저는 그 마음이 온전히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아무 말 없이 곁에서 버텨주는 사람, 자신의 아픔을 꾹꾹 눌러 담으면서 당신 걱정만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오늘 전화 한 통,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나중에 하다 보면 그 나중에 오지 않는 날이 올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응원 하나가 이런 사연들을 더 많이 찾아 전해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혹시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으신 분들은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작은 이야기도 오래된 이야기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사연이 누군가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썰량TV의 썰량이었습니다.